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16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사화를 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시험 잘 나옵니다. 그래서 훈구와 사림 우리가 비교하는 거 여러분들 꼭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 훈구와 사림 공격을 해서 살인파가 피해를 많이 입었다라는 것이 사화고 무갑기을 공부했고요. 기위묘 사화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리고 무사화 그 다음에 이제 을사사화는 거의 안 나옵니다. 역대 시험에서 한 3번 정도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을사사화가 많이 나오는데 을사사화가 은근히 많이 나와요. 오케이, 이제 들어갑니다. 붕당정치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붕당정치라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붕당정치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데 그렇죠. 약, 의회정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회정치 똑같아요. 지금의 의회정치하고 똑같죠. 집권 여당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야당이 이제 그 공론을 수렴해서 정치적인 언쟁 그리고 언쟁을 통해서 좋은 결론을 도달해서 그것으로 정치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하고 똑같은 거. 그것이 붕당 정치입니다. 자, 붕당의 형성을 한번 볼까요? 선조가 즉위한 다음에 사림이 중앙 정치에 대거 진출해서 전국을 주도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는 거죠. 자, 중종 반정으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광주 기묘사화 이런 것들 거쳤고요. 인종과 명종 때 이렇게 이제 외척이 대립하면서 을사사화를 거쳤어요. 자, 그래서 명종 이후에 후사가 없이 이렇게 생을 마감했다라는 거죠. 승하를 했어요, 선왕이. 명종이. 그래서 이 바로 이제 위독한 이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딱 따져 보니까 왕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쭉 가니까 중종의 7번째 아들 덕흥대원군이 있는데, 여러분 대원군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게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 왜 대원군이라고 붙이냐면 왕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대원군이라고 불러요. 왕이 되진 못했고 하지만 왕의 아버지였다라고 대원군이에요. 더 큰 대원군이 있는데 큰 대원군에 나이가 너무 많아서 왕이 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래서 그 아들들을 봤더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 선조가 괜찮더라라고 해서 선조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조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임진왜란 하면 임진왜란 때 왕으로 있었던 사람, 막 힘없고 좀 이상하고 막 그랬던 왕이 이제 선조인데, 왜 이런 일이 있냐면 왕의 정통성 문제에서 조금 정당성을 부여받기 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자신이 피해 의식이라든가 뭐 이런 게 조금 있었던 사람이 선조였다라는 거죠. 자, 선조가 왕이 된 다음에 사림을 대거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사림 이유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훈구와 사림의 갈등에서 대부분 살인파가 피해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 직전, 선조 직전 명종 때까지도 살인파가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파가 나 이제 정치 안 해. 그래가지고 지방으로 다시 다 사라지게 되고, 훈구가 정계를 장악을 했는데, 훈구파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제자가 없어요. 살인파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연세가 드시고 이제 생을 마감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몇 분 안 남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그럴 때쯤 이제 선조가 왕이 계승해야 된다. 뭐 선조가 왕제다. 이런 논의가 시작될 때 살림층의 젊은 청년들, 특히나 이제 유성룡 같은 사람들이 선조를 찾아가요. 선조는 나는 왕 하기 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왕은 막 하면 피바람 불고요. 왕이 왕 같지도 않아. 훈구가 알아서 다 하고 난 싫어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훈구파를 몰아내야 새로운 깨끗한 세상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젊은 청년들이 당신을 도와드릴 테니 왕을 하십시오라고 됩니다. 그래서 선조가 그럼 꼭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왕에 앉아요. 역시나 훈구파가 왕권을 위협하죠. 그럴 때 이제 1명, 2명, 3명 이렇게 하면서 살림을 정계에 등용하게 되고, 이 살인파가 젊은 청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파하고 훈구파하고 이제 해볼 만하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어느 시점 되니까 살인파의 수가 많아지고요. 결국에 훈구파는 노쇠에서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림이 정계를 주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림이 정계를 이제 예전에 이제 왕이 있고 훈구파, 살인파 이렇게 갈등을 겪었는데 지금 이제 훈구파가 없으니까 양 사이드가 다 살인파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인파들이 그 중앙 정계에 장악을 해서요 전국을 주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살인파도 오래 못 갑니다. 뜻이 다 같잖아요. 그런데 분열하기 시작해요. 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동인과 서인의 붕당이라고 하는데 일단 발단이 된 게 김효원이라는 사람이에요.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젊은 청년인데요. 이 청년이 과거 시험을 봤는데 장원급제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청년 괜찮다.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이런 사람이 이조전랑직에 제수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관직을 얘기하는 건데 이조가 뭐 하는 거예요? 문관의 인사를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랑직과 좌랑직을 합한 합성어가 이조전랑직인데 관직은 육품, 오품, 육품이에요. 그래서 높지는 않은데 이 사람들이 고관들의 그 위치를 잡아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청요직이죠. 이 이조전랑직에 그 어느 정도 내가 그 관직에서 이조전랑에서 그 공부를 수행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막 승진이 엄청나게 빠르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곳이죠. 그런데 당시에 정삼품이 굉장히 높은 당상관이잖아. 이조 참의에 있었던 심의겸이 반대합니다. 김효원은 당시에 윤원형의 문객, 그러니까 친구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을사사화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이조전랑직 이런 깨끗한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했지만 결국에 김효원은 이조전랑직에 오르게 되고 여기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시간은 흘러서 심춘겸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장원급제를 해요. 그래서 이조전랑의 물망에 오릅니다. 똑같아요. 그럴 때 이조전랑직에 있었던 정오품, 정육품, 좌랑 합성어예요. 그래서 정랑직에 있었던 이조전랑이에요. 김효원이 반대예요. 심춘겸 역시 외척 세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을사사화에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완전 명분 싸움인데 이 을사사화라는 것이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을사사화는 사화는 훈과 사림의 대결 구도에서 사화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그 애매한 게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훈과 사림이 막 얽히고 설켜서 훈구도 피해보고 사림도 피해보고 그런데 많은 수의 사림이 피해봤기 때문에 사림이 피해봤다라는 용어를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당시의 선조 때잖아. 이 선조 때요. 이 을사사화의 이 틀에서 이 을사사화라는 곳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한 달이 걸치면 다 여기에 연루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를 합니다. 근데 이 심춘겸도 역시 이조전랑에 제수가 되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가 생겨요. 심의겸 세력과 김효원 세력. 그래서 이들이 가만히 있어봐. 왜 심춘겸, 심의겸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거야. 반대한 이유가 여기에 연루돼 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연루돼 있다.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제 갈등을 빚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아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선택을 잘했다. 지저분하구나.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니다.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맞다. 심의겸이 자기네 그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이랬구나. 이러면서 파가 갈립니다. 그래서 심의겸을 이렇게 지지하는 세력과 김효원을 이렇게 지지하는 세력으로서 심의겸을 지지하는 세력을 서인이라고 보고 김효원을 지지하는 세력을 동인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 경복궁을 지점으로 이쪽 서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쪽에 대부분 사람들이 서인이고 이 사람들이 심춘겸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춘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연의 일치로서 서쪽에 살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김효원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동쪽에 살고 있더라. 그래서 서인과 동인, 남인과 북인도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동서남북이 이렇게 갈리게 되는데 일단 맨 처음에 이 사림에서 사림 세력이 동인과 서인으로 이렇게 분화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인과 동인이 나뉘게 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붕당 정치의 시작, 사림 세력 안에서 이조전랑직을 두고 대립과 갈등이 심화됩니다. 이조전랑직을 차지해야 어느 정도의 이 권력을
활용할 수 있거든. 그래서 심의겸 중심의 서인과 김효원 중심의 동인으로 분당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한번 정리가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 방금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심의겸이 그렇죠? 김효원을 반대했었잖아요. 근데 심의겸이 삼품관직에 있었으니까 나이가 많았겠죠. 그렇죠? 자, 거기에서 따져야 돼. 심의겸 나이가 많았다라는 거죠. 기성사림이에요. 기성사림. 자, 김효원 신진사림이에요. 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계열이냐 이황계열이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차근차근히 우리가 공부할 거고 일단 서인 심의겸 동인 김효원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서인 심 시옷 이렇게 기억하면 절대 안 까먹는다. 됐어요. 우리 이렇게 하나 했잖아. 아니 이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사료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우리 책에도 있죠, 사료. 사료가 있잖아. 이 사료가 나온 다음에 심의겸을 따랐던 가세력과 김효원을 따랐던 나세력이 이렇게 나오면서 1, 2, 3, 4, 5에 나 뭐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걸 풀려면 동인 서인을 찾아야 되는데 쉽잖아요. 심의겸 서인이다. 엄청 고맙죠? 자, 고맙다고 보고. 자, 이렇게 보고요. 이제 서인과 동인으로 분당이 되어 있는데 이 동인이 한 번 더 분열합니다. 자, 정여립 모반 사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일단 나중에 한번 싹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번 보자라는 거야. 자, 일단 선조 때 누가 사림이 중앙정계를 장악합니다. 그렇죠? 사림이 분열했어요. 이조 전랑직으로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끼리 갈등을 빚게 되는데요. 선조 때 동인 세력 내에서 문제가 생겨요. 서인과 동인 갈등 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이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이 서인이었습니다. 서인, 정여립.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시대를 앞서갔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서인에서 서인 안에서 막 주장을 하다 보니까 서인 그 연로하신 분들이 선배들이 너 너무 급진적이야. 너 그렇게 막 하면 안 돼. 라고 이제 막 하면서 정여립을 공격을 하거든. 그러니까 같은 내부에서 야 이럴 거면 나 동인 될 거야. 그러면서 동인으로 싹 갑니다. 그래서 이 정여립이요. 동인으로 이전을 한 다음에 서인을 공격을 하는데 이 동서가 갈등이 엄청 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여립이 서인에서 있었기 때문에 서인들의 약점을 알아요. 그러니까 동인 기성 그 세대들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동인들이 야 니네 조용히 안 해? 니네 비밀 이런 거 있어? 나 다 알고 있어 하면서 공격을 하죠. 서인들이 엄청 짜증나잖아. 게다가 정여립이요. 서인 쪽은 누구? 이계열이에요. 이. 그렇죠? 근데 이 정여립이요. 자신의 스승격인 이를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 스승격을 요기했으면서 이도 깨끗하지 못하다 막 비판해요. 그러니까 이때 왕이 누구라고요? 선조예요. 선조가 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는 자신의 스승처럼 모시고 있는데 그 스승을 욕하니까 기분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여립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정여립이 쫓겨나서 고향으로 가니까 그 고향에 있었던 젊은 청년들이 정여립 선생님이 오신대 라고 하면서 이제 모이기 시작해요. 너나 할 것 없이 막 모입니다. 그래서 정여립을 스승님으로 놓고 훈장으로 놓고 공부를 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일정 부분 모이니까 대동계라는 단체를 조직을 하는데 모르셔도 되고 그 조직이 엄청나게 막 급진적이고 열심히 여러 가지 공부해서 학문적 이게 높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정여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등 사상을 주장합니다. 만인은 평등한 것이다. 막 이렇게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정여립 만세 이렇게 되는데 선조가 이 사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야? 뭐? 어쩌고 저쩌? 평등?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동격이겠네? 그러면 나하고 노비도 동격이고 다 동격이야? 이거 역모 아니야? 그러면서 역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적으로 몰려서 관군이 들이닥쳐서 정여립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완전 대동계는 박살이 나고요. 정여립이 도망가다가 난 안 되겠다. 그래서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자결을 내버립니다. 그러니 정여립이 역모를 했어요, 안 했어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사후에 누가 서인 우리가 국어 시간에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정철 시인이죠.
정철 얼마나 깨끗하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계신데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에 시인 문학인은 정치인과 겸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철은 서인이었어요. 그래서 서인의 정철이 선조에게 제가 수사관이 되겠습니다. 선조가 임명을 해요. 제가 수사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동인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냥 그때 당시에 선비를 막 잡아들이는데 그냥 거의 뭐 잡아서 고문하는데 다 죽어요. 선비 한 2,000명이 싹 다 죽어요. 그 정철의 손으로 다 죽입니다. 엄청난 피바람이 분 거죠. 이것이 정열이 모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동인에서 야 이거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서인들 야 그래도 한때 우리가 같은 살인파였잖아. 그래서 지금 뜻을 달리한다고 이렇게 죽여 이 나쁜 놈아 이러면서 이제 서로 싸우게 되는데 이때 동인에서 남인과 북인으로 갈리게 됩니다. 자기들끼리도 분열을 해요. 야, 너 북인한테 얘기하는 거지. 야, 그렇게 함부로 따지지 마. 너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 없어. 만약에 정철이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 건드리면 너 어쩔 거야. 조용히 하고 있어. 아니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선배님. 얘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트집 잡아가지고 고문하면 누가 그렇게 붓니까. 그러면서 갈등을 빚어요. 그렇게 되면서 갈등 남인과 북인으로 갈리게 되는데 봐보세요. 온건파가 남인입니다. 그리고 급진파는 북인으로. 나는 이거 용서 못해. 나중에 정철을 복수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북인파고 남인은 아이고 야 이제 그래도 우리가 연루된 건 맞잖아. 좀 차분히 지켜보자. 온건파. 그래서 이때 정열이 모반 사건을 계기로 동인에서 남인과 북인으로 갈리게 됩니다. 자, 전개 선조 초기에는 남인이 주도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조 때 어떻게 됐죠? 동인과 서인 갈리면서 결국에는 정열이 모반 사건 거치면서 남인, 북인 이거는 한 몸이고 그렇죠? 그리고 서인 이렇게 갈려서 세 개의 당파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 모습까지 보시고 이제 시야를 돌려서 대외 관계를 한번 봅시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죠. 조선 초기 대외 관계. 자, 4대 정책인데 명나라와는 4대 관계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당시에 중국의 주인인 명나라 한족에게 우리가 나라를 세웠으니 고려 말 그리고 이성계가 나라를 세운 조선 초에 우리가 이 나라를 세웠으니 인정을 좀 해달라라고 사신을 보내요. 그런데 명나라에서 웃기지 마 하면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태조 때 명나라하고 관계가 되게 안 좋아요. 첫 번째 표전 문제입니다. 조선 초에 명나라에다가 우리가 보냈는데요. 이 외교문서 표전문에 글귀가 예의에 어긋났다고 막 어디 건방지게 말이야. 조선이란 쬐깐한 나라, 아니 고려란 쬐깐한 나라에서 뭐 어째 뭐 조선을 했으니까 인정해줘라. 니들이 와서 이런 건방진 그러면서 괜히 트집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태조 이성계 있죠. 이성계가 예전에 잠깐 스쳐갔는데 이 이님 있죠. 이 이님이 누구예요? 문벌귀족. 그래서 이성계와 최영이 힘을 합쳐서 이 이님을 제끼고 이렇게 이제 권력을 잡았다라는 거잖아요. 그거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기억나실 건데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이님의 아들이라고 얘들 명나라 그 역사서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거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이인임은 왜 잘못됐냐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인임은 친원파란 말이죠. 친원파. 그렇죠. 친원파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성계 우리는 인정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막 하면서 신랑이 끝에 이제 문제가 더 커지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성계의 오른팔인 정도전은요. 요동을 정벌했던 거 예전에 요동 정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진법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요동 정벌 준비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봐라 니들은 그런 놈들이야. 우리 뒤를 치려고 하는 놈들 아니야. 요동이 명나라 입장에선 자기네 땅이니까 우리가 이걸 정벌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얘들하고 전쟁 선포란 말이죠. 그러니까 명나라하고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 명나라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래? 니들 인정해줄게. 그렇게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막 요구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놈 데리고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정도전이 명나라로 가는 순간 죽임 당하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 근데 이때 태조 이성계의 아들 중에서
정치적으로 고립 상황에 빠졌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방원이에요. 방원이가 아버지 제가 갔다 올게요. 그러면서 이 정도전 대신 자신이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자가 볼모로 가는 격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방원이 가는데 고생을 엄청나게 해요. 명나라에 갔더니 뭐 네가 아들이 어쩌고저쩌고 가는 길에서도 막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방원이가 이제 이 그 말을 엄청 잘하거든. 그리고 외교적으로 좀 뛰어났던 외교수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원이 거기에서 명나라를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니었다는. 고려 말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이것도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친원파냐. 우리 아버지는 친원파를 죽이고 제끼고 왕이 되신 분이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냐. 다 설득을 해요. 그래서 명나라가 그건 그런데 그래도 니네 아버지가 하는 꼴은 못마땅해. 이렇게 돼서 어느 정도 관계는 유지하고 돌아오는데 바로 돌아오기 전에 명나라에는 황제가 있잖아요. 이 황태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기 황제가 될 사람하고 방언이하고 친해집니다. 그래서 거의 친구 관계처럼 이렇게 지내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태조 그리고 정도전 방언이가 잘했다. 그래도 이 정도 관계만 만들어도 괜찮다. 나중에 차근차근히 명나라에 사신 보내서 부탁하면 잘 되겠거니 하는데 이 정도 관계에서 생을 마감하고요. 그 다음에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됐는데요. 태종 때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명나라에서 우리가 인정해줄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때 황태자가 태종이 왕이 됐을 때 황제로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방언이가 황제 깨 아래너니 이렇게 됐습니다. 야, 내 친구가 이렇게 됐는데 똑같이 왕이네? 야, 너도 그러면 똑같이 왕이니까 조선 인정해줘야지. 그러면서 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대신 이제 우리는 4대 관계를 체결합니다. 하지만 자주적인 실리 외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대 관계라고 해서 속국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속국이라고 하려면 명나라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 A라는 나라가 그렇게 하지 말고 명나라가 조선을 상대로 어떠한 조선에서 내부적인 정치적인 결정 같은 걸 냈을 때 명나라에 간섭을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내정 간섭인데 내정 간섭 같은 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지 우리가 때가 되면 사절단을 보내고 고맙다. 공납도 좀 일정 부분 보내고 그러면서 4대 관계를 표면상은 유지를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당시의 세계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종 때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자주적 실리 외교. 조선은 명나라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4대 정책을 유지했으나 명예 구체적인 내정 간섭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자주적 실리 외교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이제 교린인데요. 우리 조선은 4대 교린 정책이에요. 4대는 중국, 명나라와 조금 있다 이제 청나라에 이제 4대 하는 관계고 이 중국 뺀 나머지는 교린입니다. 교린은 강경책과 회유책을 같이 병행할 때 교린 정책이라고 해요. 자, 이 여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위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진. 하도 까짝까짝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세종 때 김종서와 최윤덕을 보내서 최윤덕이 4군 그리고 김종서가 6진을 개척했죠. 요거 우리가 아실 거고 그리고 당시에 4군 6진을 개척했을 때 봐보세요.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제가 지도 잘 그리는데 요 정도 이제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가 우리 땅이라고 깃발을 꽂긴 했지만 아직도 여진 애들이 살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여진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안 살아요. 왜? 여기는 남의 땅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시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세종은요. 여러 가지 이 회유책을 합니다. 그래서 자, 당시의 여진족이요 엄청 무식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만 조선 사람 보면 그냥 죽이고 막 뺏고 막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완전 도적대거든. 그러니까 이 도적대들을 귀순을 장려합니다. 그래서 야, 니들 귀순해. 차라리 그럴 거면 조선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그리고 조선 사람이 되면 관직도 줄게.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귀순하는 여진족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진족에서 귀순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렇죠? 정착을 위한 토지와 주택을 주고 우리나라 사람으로 동화시키고요. 그리고 여진 애들, 야, 니들 여기에서 막 이렇게 도적대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무역도 허용해 줄게. 그리고 무역소를 두고 여기에서 무역하게 해줄게. 그리고 사신이
여진, 사신, 사신들이 왔을 때 접대를 하는 곳, 북평관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친하게 지내자 뭐 이런 거죠. 자, 강경책도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그래도 막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군대를 보내서 싹 다 토벌해라. 이것들이 이 정도까지 해도 지금 뭐 어떻게? 야, 죽여. 그래가지고 토벌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했었다라는 거죠. 자, 이 3인 정책이 있는데요. 아까 어디 있어? 자, 다시 이렇게 해서 잘 그려야지. 자, 잘 그렸어요. 이 정도 잘 됐지 뭐. 이렇게 해서 고려 땅이었는데 조선의 세종이 이렇게 해서 4군 6진을 우리가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요. 영토 국민 주권이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삼남 지역이라고 하면 이 아랫동네, 세 동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삼남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야, 저기 올라가서 살면 땅도 주고 일정 부분 세금도 면제해주고 집도 주고 다 해줄게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사를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3인 정책이라고 해요. 3인. 백성이 이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3인 정책, 백성 이주 정책을 시행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게 되고, 그러니까 여진족이 거기에서 뭐야 이 조선 놈들은 그러고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귀화하고 군대 보내서 막 토벌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진족하고 조선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얽히고 설키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민심 수습을 위해서 토관 제도를 합니다. 토관. 토착 세력을 관리로 임명하는 제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 사람 그리고 여진족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쪽에서 지역 유지 힘 있는 사람들은 조선의 관리로 임명해 주마라는 거죠. 이것이 토관제도. 그래서 4군 6진 나오면 3인 정책, 토관제도 같이 와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본과는 또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 대마도 정벌 세종 때 그렇죠. 그래서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대마도를 정벌하니까 외국 애들이 이제 조선의 약탈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한 번 더 했다가 또 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눈치만 보고 이제 자꾸 빌어요. 조선에게 대왕께 아래노니 우리 먹고 살게는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종이 삼포를 개항해 줍니다. 그것이 지금 제포, 부산포, 제포는 이제 진해, 그리고 연포 이렇게 해서 3개 항구를 개항해 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정적으로 무역을 인정해 주마. 대신 이제 만약에 니들이 해치거리 하잖아. 그럼 이것도 없을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한 범위에서 교역도 허락해 줬고요. 세종 때 또 개해 약조를 이렇게 추진하게 되는데요. 세견성과 세사미두. 이것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단어예요. 자, 세견선은요 무역선입니다. 대마도가 이쪽에 있는 거 아시죠? 이 대마도 이 아래 있어. 이 대마도가 왜구의 근거지예요. 왜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대마도는요 일본 본토에서 포기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땅이고 일본 사람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땅? 당시 일본 땅 아니고 우리나라 땅인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나중에 논외로 하고, 자, 일본 애들이 버린 땅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먹고 살 게 없죠. 그래서 노략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략질을 하고 도망가고 그러다가 두드러 맞고,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도와주세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 대왕께서 이것을 어여삐 여겨, 그렇죠? 불쌍하게 여겨서 하사합니다. 그래서 니네 굶어 죽지 마라 라고 해서 세사미두, 하사하는 쌀과 콩을 하사하는 것을 세사미두라고 해요. 그래서 200석으로 야 이거 줄 테니까 먹고 살아. 대신 요런 짓거리 하지 마. 혼날 줄 알아?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역선도 일정 부분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거죠. 엄청 고마울 거 아니야. 그렇죠? 세사미들, 일본에서도 자기들 왕이 주지도 않는데 조선의 왕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마도에 살고 있는 이 일본 사람들은요, 일본 왕보다 우리나라 왕을 더 좋고 친하다고 생각을 한다니까. 이게 대마도 주가 그랬어요. 자, 아무튼 진짜예요. 자, 동남아시아는 류쿠, 시암, 자바 이런 데는 우리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에게 공납을 받았었다라는 거야. 진짜로 그랬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서요. 근세 정치 네 번째네요. 전란의 극복, 왜군의 침략. 이제 임진왜란을 할 거예요. 임진왜란 아주 슬픈 역사죠. 자, 전란의 극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군이 쳐들어옵니다. 16세기 일본과의 대립이 이렇게 되는데요. 16세기 국내 정세요. 우리 지금 선조 때죠. 선조, 명종 때. 명종에서 선조 때 이때 우리 국내 상황은 어땠느냐?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거야. 세금을 미친 듯이 걷어요. 이 부패한 관리들이 백성들이 못 살아요. 그래서 유랑민이 되고 도적대로 변해버린다니까.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꺽정의 난 같은 것들이 언제 생겨요? 명종 때. 대표적입니다. 황해도, 경기도 여기에서 일대를 막 하면서 도적대가 활개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관군이 진압 자체를 못했어요. 이것이 임꺽정의 난이었다라는 거죠. 자, 16세기 국제정세, 외구의 침입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조선의 대응은 비변사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군사 문제를 전담하게 하는데 이 비변사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일단 외구의 침입이 증가했다라는 거 한번 봅시다. 세종 때 부산포, 제포, 연포를 개항하고요. 그리고 세종 때 세사미도 이렇게 하사했잖아. 그래서 이제 괜찮은가 했더니요. 이것들이 말이야 외란을 터쳤습니다. 삼포외란. 그래서 중종 때 삼포외란을 터쳐가지고 이때 이제 만들어진 게 비변사입니다. 비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기구를 만듭니다. 실질적으로 비변사라고 하는 것은 변방을 방비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변방을 방비하는 기구, 당시에 외구뿐만 아니고요. 아래에서는 외구, 위쪽에서는 여진족이 아주 미친 듯이 내려오고 막 이렇게 될 때 정신없을 때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방을 방비하는 기구가 무엇이 있어요? 의정부와 육조 중에 병조가 있잖아. 병조 혼자 전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이 비변사를 만들어 놉니다. 예전에 고려시대 때 도병마사 같은 거. 그렇죠? 임시기구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정부 고관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방비합니다. 그래서 여진과 이 왜구를 몰아내기 위해서 그게 상포외란 때예요. 중종 때 상포외란이 터지면서 비변사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끝났어요. 끝났으면 어떻게 됐죠? 중종 때 이제 임신약조 해가지고 세사미도 내려줄 테니까 진짜 오지 마. 너 진짜 혼나 또. 한 번 더 혼났잖아. 그랬는데 좀 이따 또 내려와요. 자, 아무튼 이 비변사에서 이제 이걸 다 막았어요. 그러니까 야, 이제 할 일 없으니까 다시 이들이 어디로 가야죠? 의정부와 육조로 다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짐 싸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찰나에 외변이 또 한 번 터집니다. 명종 때.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일시적으로 야, 일본 놈들 일단 다 막았고요. 비변사에서 다 막았어요. 그 다음에 얘들하고 놀지 마. 그리고 단절해버려요. 이것이 을묘외변인데 이때 이 비변사가요. 이제부터는 안 되겠다. 그냥 비변사를 임시기구로 놓을 게 아니고 상설기구화하자. 그래서 비변사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 있을 때 임진왜란이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터지니까 누가? 비변사가 다 막어. 자, 여기에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의정부와 육조가 원래 이 기구가 이렇게 해서 정치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런데 비변사라는 놈이 있으면서 이 기능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다니까. 의정부에 있는 삼정승이 여기에 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을 보고 있죠. 자, 장관들도 여기에 장차관들이 여기 있어. 그러면 요 아래에 있는 하급관원들이 결제를 받으려면 자, 결제를 받으려고 이제 장관실 갔더니 차관 장관 없어요. 어디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 결제 받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로 다시 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의정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가려고 그랬더니 여기에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정치를 다 봐요. 그리고 나서 아래 내려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비어 있어. 그리고 자, 이게 익숙해졌어요. 자, 이제 장관 만나러 가자라고 했더니 없어. 여기에 가 있어. 이러니까 정치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좀 이따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이 마비되고 비변사가 완전히 권한이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임진왜란이 몇 년이에요? 92년부터 7년간 계속 전쟁이 진행이 됩니다. 7년, 8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되니까 이 비변사에서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을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 이상해져요. 조선 후기 가서 다 해드릴 겁니다. 자, 아무튼 임진왜란이 터지는데요. 자, 일본 놈들이요. 이때 당시에 우리 선조 때
선조 때 사림이 정계를 장악하고 사림에서 동인과 서인으로 갈려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정여립이 이 비판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쑥대밭 내놓고 그 다음에 동인에서 가만히 있어봐. 저 서인 나쁜 놈들 그때 서인 정철이 와가지고 너 뭐라 그랬어? 그리고 막 칼질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남인과 북인으로 갈려서 서인끼리 자기들끼리 막 하고 있을 때 일본 놈들은 어떠고 있냐면 전국 시대를 통일했어요. 누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여러분 그 우리나라 지도하고 일본 지도 이렇게 하면 보통 우리 이제 보통 전통적으로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래요? 기분 나빠 그래서 점점점점 이렇게 그리잖아. 실질적으로 이 일본 땅덩어리 엄청 큰 거 아시죠? 우리나라 2배 크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단 말이야. 근데 얘들이 완전히 분열이었어요. 이 분열이었고 우리 예전에 최충원 최후처럼 그 무신 정권 고려의 무신 정권처럼 그 뭡니까 정중부가 집권했죠. 뭐 경대승이 집권했죠. 이의방이 집권했죠. 그래서 이 세력들이 막 칼질했던 이 살벌했던 시기 있죠. 얘들은 엄청나게 살벌했어요. 얘들끼리 지역을 통치하고 이런 세력들이 규합을 하는 세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너 내 밑으로 꿇어라고 하면서 풍신수길이가 통일을 합니다. 이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풍신수길 나쁜 놈이죠. 그래서 이놈이 통일을 해버리는데 이놈이 전국 시대를 통일한 다음에 일본 땅 그거 봐 엄청 크잖아. 우리나라보다 더 커요. 이놈들이 통일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정명가도, 정명향도를 얘기합니다. 얘들은 이제 이 섬나라에서 끝낼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사무라이 막부 정권에서 이 통일을 했으니까 이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자 한반도를 지나서 이 대륙을 점령해야겠다라는 야심을 품었던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명가도를 얘기합니다. 정명, 명나라로 갈 터이니 길을 열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 선조에게 길을 열어라라고 얘기하는데 선조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대마도가 여기 있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그 들은 척도 안 하는 게 이게 아니고 들은 척도 안 해요. 일단은. 근데 왜 들은 척도 안 하냐면 일단 이 사실을 몰라. 그게 뭔 소리냐면 이 대마도 있죠. 대마도. 이 대마도 도주에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대마도 도주, 너 저기 조선 왕하고 친하지? 네. 네가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해 전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명향도, 정명가도를 얘기하니까 만약에 조선에 이 그 서찰이 가면 조선에서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니네 미쳤어? 전쟁하자고? 덤벼. 이렇게 되면서 전쟁이 빵 터지는데 왜 전쟁을 싫어하냐면 자 여기하고 바닷가에서 전쟁하겠어요? 아니죠. 육지에서 어떻게든 전쟁이 크게 벌어질 건데 교두보로 삼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잖아. 대마도는 완전히 그 전쟁터가 될 거라고 막 전쟁 물자 다 옮겨놓고 여기 완전 대마도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마도주가 요거를 바꿔요. 그래서 뭐라고 바꾸냐면 내가 풍신수길이요. 그런데 내가 전국을 통일했소. 그러니 정권이 바뀌었으니 이 정권을 인정해 주시오라는 걸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야 일본 이 불쌍한 놈들이 그래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상국이 이렇게 인정해줘야겠다. 그래서 정사 황윤길과 부사 김성희를 보내요. 그런데 대마도 도주가 이제 대마도로 갔죠. 대마도로 가니까 도주가 오셨냐고 그래가지고 모시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가서 봤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내놔 뭐라고 항복문서 항복을 하고 길을 열어라 그러니까 전쟁할래 항복할래 이렇게 협박문서잖아. 그러니까 항복해라라는 항복문서 내놔 그랬더니 얘들은 그게 뭔지 모르죠. 그때 이제 대마도 도주가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이렇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 얘들이 전쟁한다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 여차저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몇 개월 동안 이 정사와 부사 우리가 이제 사절단이 갇혀요. 그러니까 갇히는 게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고 집에다가 가둬놓습니다. 그러면서 만날 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그래서 물어봤더니 너네는 지금 인질로 잡혀 있는 거고 항복문서를 안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항복문서를 갖다 줄게. 항복은 했는데 왕이 이게 머리를 쓰는 거지. 왕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너한테 항복을 했는데 우리가 이걸 깜빡 잊고 놓고 왔어. 그래서 우리가 항복한 거야. 그거는 우리가 증명할게. 우리가 보증할게. 우리가 가서 항복문서 다시 갖고 올게. 라고 얘기하고 다시 귀국합니다. 다 귀국을 하는데 이때 귀국하면서 선조가 얘기하죠. 야,
갔다 오니까 어때요? 어때? 뭐 인정 잘하고 왔어? 그랬더니 서인이 정사 황윤길이 서인입니다. 그래서 황윤길이 얘기합니다. 전하 그것이 아니었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얘들은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조가 깜짝 놀라서 그러면 지금 항복을 해달라는 얘기냐 막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게 진짜로 그냥 얘기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선조가 서인이잖아. 서인한테 이거 어쩌고 이거 전쟁 나는데 어쩌고 막 이러고 있을 때 동인들이 이 부사가 그 김성일이가 옆에서 딱 듣고 있다. 어심이 어디로 갔어? 서인 쪽으로 갔어요. 나 동인이야. 그래서 전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쩌려고 정사께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완전 엉망이지. 그러면서 선조가 그건 뭔 소리요? 쟤는 쬐깐해 가지고 쪼만한 거고 걔들 보니까 별거 아니고 얘들이 뭐 수십 수만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용감무쌍한 조선 관군이 다 막을 수 있다.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선조가 동인 편을 드는 거야. 그렇죠? 전쟁 아니죠? 자, 당시에 삼남 지역이 어디라고 그랬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라고 했죠. 자,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표로 보셨지만 이 왜구가 엄청나게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예전의 왜구하고 지금 왜구하고 좀 틀려요. 예전에 들어왔던 애들은 막 약탈을 자행해가지고 먹을 거 뺏어갔는데 어느 시점 때부터는 와서 조총을 가지고 빵빵빵 쏜 다음에 사람들 죽이고 그냥 간단 말이야. 약탈을 안 해요. 그게 뭐냐면 얘들이 지금 연습 삼아 와서 테스트를 한 거예요. 조총 부대를 갖고 와서 사람들 죽여놓고 그 다음에 관군이 얼마 뒤에 올 수 있는지 그거 따지고 저쪽 지역 가서 사람 죽이고 이쪽에 얼마 관군이 얼마 있고 백성들이 어디 살고 이런 거를 다 시찰하려고 테스트하려고 왔다 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얘들은 애초에 전쟁 준비가 다 끝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삼남 지역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은요. 전쟁이 날 걸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근데 이 조정에서 선조 그리고 이제 그 붕당 정치를 했던 동인과 서인 애들이 이 어심을 갖고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야. 그때 당시에 이제 선조가 백성들은 그렇지 않는 것 같던데라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둘이 싸우죠. 결국에 선조가 동인 편을 들고 그리고 전국에 방을 붙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건 없다. 이제 앞으로 전쟁을 얘기하는 것은 혹세무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할까? 그 착한 백성을 현혹하는 거예요. 사술로. 그러니까 전쟁의 전자만 꺼내는 사람은 이제부터 영모로 간주한다라는 방을 전국에 빡빡 붙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삼남 지역의 백성들이요. 이거 정부가 미쳤다. 우린 가자. 그러면서 짐 싸가지고 이사 간다니까. 막 가고 있는데 조정만 괜찮소 그러면서 붕당 정치하면서 자기 이권 다툼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것들이 장난치나 야 공격하자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는 것이 임진왜란입니다. 약 16만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전투부대고 이제 비전투부대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때 전쟁이 터지게 되고 전쟁이 빵 터질 때 그 조선은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죠. 그래서 부산진에서 정발이 이 내용을 애들이 쳐들어오는 거 보고 열심히 막았으나 역부족이었고 바로 깨지고 그 다음에 송상현이 동래성에서 싸웠으나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산진의 정발 그리고 동래선의 송상현 이렇게 나오면 이걸 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임진왜란의 시작 4월 달에 터졌다라는 거죠. 1592년 4월 달 이렇게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분전했으나 바로 깨집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이 길을 여세를 몰아서 쫙 올라오는데 충주까지 바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신립이 충주에 내려가요. 그래서 당금대 전투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쭉 하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신립이 이거 별거 아니다라는 거지. 신립 장군은요. 당시에 그 고려 말에 이성계 막 그 이성계보다 그 최영 같은 이 굳은 장수 같은 스타 대열에 있는 장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립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충주에서 바로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탕금대에서 전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충주성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충주성에서 계속 맞서 싸웁니다. 근데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공격하다가 잠깐 중단하더니 야 여기 충주성은 뭐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수를 딱 쪼개요. 그래서 이쪽은 야 돌아가자.
그리고 요만큼만 남아요. 그러니까 해볼만 하잖아. 그러면서 맨 약 올리고 있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저것들 못 참겠다. 문 열어라. 그래서 뛰어나갑니다. 그러면서 뛰어나가는데 어느 시점 되니까 얘들이 도망간 게 아니고 자, 포위한 거죠. 거기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후퇴하라 그랬는데 이 성에 들어가려고 봤더니 성에 일본기가 딱 꽂혀 있어요. 끝난 거지. 그래서 이 배수의 진을 치고 그러니까 뒤에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뛰어가는데 강이 있어. 그래서 야, 스톱. 자, 강을 등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등지고 배수의 진을 치고 여기에서 우리는 불사한다.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이게 충주 전투예요. 근데 여기에서 박살나게 되고 이 신립은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자결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당시에 재승방약 체제가 조선의 체제입니다. 지방 방어 체제인데요. 외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동네에 있는 군인들이요. 한 곳에서 모입니다. 한 곳에서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기다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많은 수의 우리 군인들이 있겠지. 그때 이제 조정해서 이렇게 따닥따닥 말 타고 장수, 지휘관이 이제 도착을 하는데 그때 신립장수가 도착을 했는데요. 신립장수가 도착했는데 우리 군대가 없어요. 벌써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싹 쑥대밭을 만들어 보는 이 단점이 뭐야? 재승방약 체제 단점이요. 지휘관이 없다는 거야. 지휘관이 중앙에서 내려오는데 지금처럼 무슨 KTX가 있어, 비행기가 있어, 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 타고 가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모아놓고 죽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립장군은 그때 와서 보니까 군대가 없어. 그러니까 군인을 모집합니다. 막 해가지고 간신히 조금 모아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패배하게 된 거죠. 자, 충주 전투가 여기에서 깨졌어요. 그 여세를 몰아서 바로 이제 하니까 이제 충주 전투가 끝났다. 우리가 패배했다라는 소식이 조정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정부에서는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믿었던 신립장군이 전사했단다. 그러면 이거 전쟁 끝난 거다. 도망가자. 그래서 파천. 여러분 파천은 왕이 피신을 가는 걸 파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천을 가는데 어디까지 가요? 의주까지 갑니다. 근데 의주까지 가기 전에 이쪽 평양에서 5월달 평양에서 요 그 선조가 자신의 아들 광해군에게 분조를 선언합니다. 분조. 조정을 둘로 쪼개는 거예요. 나눌 뿐이야. 그래서 광해군에게 임시가 아니고 광해군에게 야, 너 세자해. 그래서 왕세자 임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분조를 해서 절반의 군대를 세자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세자가 평양에서 아버님, 아바마는 올라가십시오. 내가 뒤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세자, 도망가는 왕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의주에 파천하고요. 의주에 간 선조는 명나라로 도망가려고 했으나 요 강이 뭐예요? 압록강이죠. 압록강 근처에 배가 없어. 배가 있어야 되는데 배가 없어요. 왜 없냐 했더니 이 명나라에서요. 너무 이상한 거야. 자, 얘들이 요 한양까지 점령하는데 15일 걸려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막 미친 듯이 뛰어가서 딱 깃발 꽂은 거야. 그러니까 전투 없이 그냥 간 걸로 얘들은 여겨지는 거잖아요. 그럼 뭐야? 내부에 왕하고 결탁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상하다. 야, 얘들하고 편먹고 우리 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야, 일단 왕이 의주에 있다고? 야, 의주에 있는 배 다 잘라. 다 불질러버려. 그래서 불질러요. 그러니까 선조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형국이 되고 여기에서 발목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명나라에 계속 여기에 사신을 보내서 도와달라. 우리 지금 큰일 났다라고 하고 있고 광해군은요. 광해군 왕세자잖아. 세자가 의병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의병을 모으면서 이때 의병은 왕은 도망갔는데 왕세자가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광해군을 필두로 해서 와 하면서 당시에 선조가 이렇게 행차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엎드려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왕 행차를 기다려야 되는데 엎드리지도 않고 손가락질한단 말이야. 저게 왕이 우리를 버린 게 무슨 왕이냐. 근데 광해군이 지나가면 막 울었어요. 엎드려서 울고 세자께서 우리를 지켜줄 막 이렇게 되면서 의병이 막 모이면서 여기저기에서 의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전 분위기로 가게 되고 그리고 또 요 밑에서는 누가 이순신 장군이 이 남해 제해권을 장악해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전세가 반전되는 거죠. 자, 보자. 부산시의 정발, 동래선의 성상윤이 분전까지 하면 임진왜란의 시작. 신립이 충주 전투에서 패배하고 선조가 바로 파천했고 자, 왜군은 수륙 양진을 했어요. 수륙 병진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육지 그리고
해군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순신이 바다를 끊어버렸죠. 그래서 옥포에서 첫 승리를 냈고 거북선을 이용해서 사천포에서 해전을 벌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명나라에 요청을 하고 있을 때 의병들이 막 모여가지고 광해군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지킨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순신이 남해의 해상권을 차단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어떤 작전이냐면 이 잽싼 병력을 육군 있죠? 육군을 육지에 상륙시키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여기서 난리하면서 확 올라갈 거 아니야. 그때 이제 니들 먼저 올라가라. 어차피 뚫렸으니까 우리가 물자, 전쟁, 군수 물자를 뒤로 이렇게 계속 줄 것이다 했는데 군수 물자가 안 와요. 왜? 이순신이 요 바다에서 군수 물자 오는 곳을 싹 다 해가지고 수장을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못 가요. 오히려 이 이순신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순신이 있다라고 하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야, 이순신 또 있어. 야, 일단 우리 보내지 마. 우리 가면 다 죽어. 이렇게 되면서 한때 물자 그리고 지원 병력이 안 갔어요. 못 갔어. 그러니까 이제 막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의병이 일어나가지고 막 하니까 고립 상황에 빠진 것이 누구야? 일본 애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나라의 판옥선입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여기에서 활 쏘고 관군이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 포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돌격선이 있죠. 이렇게 거북선. 그렇죠? 여기에 이제 뚜껑 달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이 창 같은 거 있죠, 칼날 같은 거 이렇게 박아놓은 건데 여러분 이거 칼날이요 일부러 녹슨 거만 해요. 녹슨 거, 녹슨 거. 여러분 그 백성들한테 가서 녹슨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그걸 다 애들이 일본 애들이 여기 뛰어 탁 올라가면 여기 꽂히잖아요. 그럼 파상풍 걸려 죽으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격선이에요. 그래서 이게 빵 있죠. 이 돌격선이 어떻게 되냐? 이 있으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있으면 우리 수가 적어. 근데 얘들이 막 와 해가지고 와요. 이 무리가 오면 돌격선이 이쪽에서 쫙 해서 들어갑니다. 쫙 들어가. 그럼 얘들이 여기에다가 막 활 쏘고 난리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버텨요, 버텨. 그래 한 가운데 가가지고 여기 사방에서 빠방 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있었던 애들이 빠방 하면서 밀리죠. 그러면 이제 그 병력이 대열이 리탈하잖아. 그때 막 파고 들어가지고 싹 다 전멸시키는 이 작전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이 거북선을 보면 괴물이라고 엄청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로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순신의 활약. 그래서 거북선을 처음 이용한 것이 사천포 해전이고 당포, 한산도 대첩은 하객진으로 이렇게 했던 거 우리가 기억하실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남해 제해권을 장악하면서 급반전됩니다. 그때 의병들 역시 만만치 않았어요. 그렇죠? 의병정 엄청나잖아. 어느 정도 엄청나요? 이렇게 막 여기 휴정 뭐 사명대사 그래가지고 고경명, 김천일, 곽재우는 왜 홍의 장군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홍의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인데 장군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엄청나게 잘 싸웠어요. 그래서 전술을 하는데 빨간 옷을 자기만 입으니까 곳곳에 이제 전투하고 막 승리하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곽재우 요놈만 나오면 이놈 죽여야 된다 그랬는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부장 그러니까 이제 넘버 2, 넘버 3에게 빨간 옷을 같이 입혀요. 그래서 내가 막 해가지고 일본 애들 왔는데 동시에 저쪽에서 곽재우가 나오고 곽재우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막 혼란 주면서 박살을 냈고 정인원 장군 뭐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하죠. 막 싸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 애들이 아래에서는 이순신이 막아버리고 이쪽에서 뭐 오도 가도 못하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야,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가만히 냅두면 조선이 이길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조선이 지금 소국이 그 대국을 섬겼는데 이 섬기는 4대 했던 나라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안 도와주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명나라 군인들을 모아요. 그래서 파병을 보냅니다. 그래서 전세가 인제 바뀌는데 명나라가 참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야, 빨리 군대. 그래가지고 가는 거죠. 수군 의병의 활약과 명나라의 원군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역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가 참전하면서 역전했다 기억하셔야 되고 첫 번째 전투가 평양선흥을 탈환합니다. 그래서 유성룡
유성룡이 평양성을 탈환해요. 여기에서 이제 이여성과 함께 해서 평양성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죽지세로 내려가게 되는 거야. 결국에는 요만큼밖에 안 남아요. 일본 놈들이 다 후퇴해요. 와 그러면서 후퇴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후퇴하면서 휴전을 하자라는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휴전 제의를 하는 것이 일본 놈들이에요. 일본 놈들이 뭐 어떻게 못해요. 여기 이순신이 이렇게 막아버렸고 이렇게 엉망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평양성을 탈환하고 이때부터 역전이 되니까요. 권율이 행주에서 그냥 대첩으로 싹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큰일 났다라는 거죠. 누가? 일본 놈들이. 그래서 일본 놈들이 휴전 협정을 제의합니다. 누구에게 제의하는지 아세요? 이거 누구한테 해야 돼? 선조한테 해야 되잖아요. 아니야. 명나라한테 해버려요. 명나라한테 휴전 제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휴전까지 했고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마무리 짓읍시다. 좀 쉬었다 갈게요.